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결과와 앞으로 남은 재판의 쟁점,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검찰은 당초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교사,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을 했어요. 예. 하지만 이 위증을 한 것으로 함께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던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지금 6가지 정도의 발언이 문제되었는데 이 중에 4가지 발언에 이제 위증을 인정을 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이 재판부의 근거를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위증교사가 성립을 하려면 위증교사를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위증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언을 요청한 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방적인 주장을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내 주장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 정도에 불과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통화를 할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증언을 해줄지 아니면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을 할지도 알 수가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서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멀리서 보는 이 법을 잘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위증교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재판들보다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김진성 씨가 결국 이 사안을 들여다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TV에 나와서 내가 이전에 검사 사칭 협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일종의 누명을 쓴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증언을 요청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언론에도 이제 재판에도 다 공개가 된 것처럼 이 증언을 요청할 때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어떤 그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 통화 내용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 이런 부분도 담겨 있었지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 그런 KBS가 이제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도 함께 들어있어서 이 부분이 위증 교사가 아닌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성 씨가 결국 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증언의 내용에는 당시에 성남시청과 KBS가 이재명 대표를 좀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김병랑 전 성남시장에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취지의 그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 같은 부분은 결국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기억과 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위증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김병랑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부분은 기억에 반한다고 보아 위증으로 선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김진성 씨가 이런 허위의 증언을 한 부분을 인정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부탁이나 교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김진성 씨가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결국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있었고 위증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유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이것은 본인의 판단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교사가 아니었다고 보아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는 무죄가 선고가 된 것이라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자면 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재판부에서는 이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총 30분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판 내내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중 어떤 부분이 무죄라는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검찰 측, 위증 교사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도 이 통화 내용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았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이 위증 교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또 이 통화 내용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증거를 가지고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던 것인데요. 이 통화 내용을 보자면 이제 주변적인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청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대처했느냐를 놓고서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잘 기억이 남는다고 하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럼 뭐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해주면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기억나는 대로 뭐 진술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게 일종의 기억을 주입시키는 행동이었다. 어떤 증언을 하다고 유도한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통화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 거듭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네. 맞서 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고 한 것,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재판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 일반적인 어떤 주장을 김진성 씨에게 거듭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언을 요청할 때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이었다라고 보아서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측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언을 요구할 때 하는 그런 발언들에 불과했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론 요지서를 보냈던 것 자체가 이제 위증 교사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변론 요지서를 보낸 부분도 검찰에서는 위증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는데요.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어권이라고 하는 건 예. 국민 누구나 이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때 당연히 본인의 이익에 맞게 가장 적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어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인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은 이런 내용이니 한번 이걸 읽고 기억을 상기시켜 봐라, 이런 취지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재판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것만으로 이대로 이런 취지대로 증언을 하라고 강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정도의 어떤 행동은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와중에 검찰이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항소심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2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 판단이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네. 정반대의 결론, 아예 무죄가 나왔거든요. 항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1심 판단을
판단에 대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항소심에서는 어찌 보자면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의 공수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1심 어떤 재판부의 판단을 뒤바꿀 수 있는 또 강력한 논거를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위증을 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그렇다면 김진성 씨는 무엇을 위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바도 없을 텐데 증언을 하고 여기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검찰은 공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제출되어 있는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 통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통화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김진성 씨가 위증을 강요받은 사안인지 그렇지 않고 김진성 씨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이 위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검찰에서는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재명 대표의 또 이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논거를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15일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이 나왔고 또 어제는 또 좀 반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지난주에 추가 기소가 있으면서 5건이 됐고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고 항소심이 이제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이 부분도 항소심 진행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재판이 3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가장 큰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이 4가지 사건들이 병합되어 있는 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이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합이 진행되어 있어서 사건 기록도 엄청나고 증인만 100명이 넘어서 현재 1심 진행 중이지만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1심만 해도 예.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어서 이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북 송금 산 것도 사실 지금 1심이 준비 중인 단계, 공판 준비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시일이 굉장히 소요될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이제 사적 유용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이나 이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2 사건보다는 쟁점이 간단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준비가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건들보다는 좀 빠르게 대법원 판단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고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또 이 대표도 여기에 관여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도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대금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외에 쌍방울로부터 어떤 뇌물줄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이제 기소를 해서 현재 2심에서 구형된 검찰의 구형량은 15년입니다. 예.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도 녹록치만은 않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항소심의 결론은 오는 이제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라 이 부분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사실 많은 부분의 이 증거를 함께 공유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예. 제3자 뇌물죄 사건의 경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도 중형을 받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선거법이라던가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결과가 일찍 나올 수 있다. 최종심까지.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이니까요. 그 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렇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냐, 정치적인 생명이 연장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판의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부각이 되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5개 재판 중에 1심이 선고된 2가지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는 상황이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확정이 되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과연 항소심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1심 사건에서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충분히 그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1심에서 이미 양쪽이 모든 카드를 내보이고 총력전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항소심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이 1심 판단의 논거를 깨부술 수 있는 더 강력한 어떤 주장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이 양측 모두 검찰과 이재명 대표 모두 새로운 강력한 증거를 낼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이 기존의 1심 판단의 논거를 뒤집을 만큼 더욱더 강력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